안녕하세요. 책 굴리는 사피엔스 현채, 성민, 지후, 시연, 지윤, 은정입니다. 오늘 굴릴 책은 오헨리 단편선입니다. 먼저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헨리 작품의 특징은 작가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 경험들이 이 작품들 속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허밍웨이는 불행한 어린 시절이야말로 작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육이 된다고 말했죠. 이 말은 오헨리에 어울리는 말이에요. 오헨리는 어머니를 3살 때 여의었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떠나 텍사스 초원의 목동, 우편 배달부 일 등을 하는 성장 과정을 거쳤어요. 오헨리의 이러한 성장 과정은 그가 작품을 쓰는데 큰 바탕을 이루었죠.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이 하나같이 사회로부터 버림받거나 사회의 밑바닥에 떠도는 불황자, 범법자, 아니면 한때는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삶의 패배자, 어린 나이에 상점에서 고달프게 일하고 있는 점원 아가씨들인 것에서 평범한 소시민이나 낙오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동정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오헨리의 작품의 특징으로 트위스트 엔딩이 있어요. 트위스트 엔딩은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서 독자가 기대와 예상을 뒤집고 전혀 다른 결말을 이루도록 하는 기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전이에요. 비극이 희극으로, 희극이 비극으로 바뀌면서 주제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마지막 잎새입니다. 존 씨와 수는 가난한 예술가예요. 어느 날 존 씨가 폐렴에 걸리게 돼요. 그녀는 담쟁이 덩굴에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말하죠. 수는 그런 그녀를 위로하나 존 씨는 그녀의 충고를 듣지 않아요. 수는 실패한 늙은 예술가인 버먼을 만나게 돼요. 수가 존 씨의 이야기를 해주자 버먼은 그런 존 씨의 태도를 못마땅해 해요.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던 와중 존 씨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죽기를 원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의욕을 되찾아요. 하지만 버먼이 병원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그날 밤 버먼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것을 보고 그 잎새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죽은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에요. 델라와 짐은 가난한 신혼부부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남편 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 아내 델라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죠. 델라가 머리카락을 팔아 준비한 선물은 시계줄이었어요. 그러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짐은 짧아진 아내의 머리를 보고 할 말을 잃죠. 그가 아내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로 산 것은 머리에 꽂는 머리핀이었는데 아내의 머리카락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산 것이었죠. 둘은 서로를 위로하며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그 다음으로는 개심이에요. 지미는 금고털이 범이에요. 그가 석방된 후 큰 금고털이 사건이 일어나자 탐정인 벤은 지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뒤쫓기 시작하죠. 벤의 추적을 피해 시골 마을로 도망친 지미는 그 마을 은행장 애덤스의 딸인 애너벨에게 반하고 이름을 렐프로 고치고 구두 사업을 시작해요. 사업이 번창하고 애너벨과 약혼한 그는 금고털이에서 손을 떼기로 결심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벤이 지미를 체포하기 위해 마을에 나타나 기회를 노렸으나 증거가 없었죠. 어느 날 벤은 가족과 함께 외출 중인 지미를 미행했어요. 애덤스는 새로 산 금고를 자랑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은행으로 향하는데 어쩌다가 한 아이가 장난치다가 열쇠와 함께 금고 속에 갇히고 말아요. 그러자 지미는 장비를 꺼내어 금고를 열고 아이를 구해내죠. 지미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벤에게 다가가 자수하였어요. 그러나 벤은 지미를 모른 척하며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년 후입니다. 지미와 밥은 오랜 친구예요. 그들은 20년 전 헤어질 때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죠. 밥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미를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그러나 밥은 이미 시카고의 수배범이었죠. 경찰이 된 지미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대신에 다른 경관을 보내요. 밥은 밝은 약국으로 다다르자 그 경관이 지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고 결국 체포돼요. 지미는 다른 경관에게 밥에게 전해줄 편지를 부탁했는데 그 편지에는 차마 내 오랜 친구를 내 손으로 체포할 순 없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지금부터 오헨리 단편선을 읽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헨리 작품의 특징은 트위스트 엔딩이에요.
여러 작품에서 트위스트 엔딩이 드러났는데 오웰리의 작품 중에서 이런 반전 트위스트 엔딩이 잘 드러난 작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트위스트 엔딩이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개심이라고 생각해요. 금고 털이범이었던 지미가 타인의 생명을 위해 마음을 바꿔 금고문을 연 것이 저에게는 반전으로 다가왔죠. 또 그것을 본 형사가 지미를 체포할 줄 알았지만 지미가 진정으로 개심한 것을 눈치채고 그를 놓아준 것 또한 반전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잎새라고 생각해요. 존 씨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신도 같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늙은 화가 범한 씨가 마지막 잎새를 그려주어 존 씨를 살리고 오히려 자신은 폐결핵에 걸려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트위스트 엔딩이었어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줄 때는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필요하고 실용적인 것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죠. 두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마련한 선물이 서로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고 값진 선물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을 팔아 마련한 선물이 결국 쓸모없는 선물이 되어 반전을 준 것이 트위스트 엔딩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으로 작가 오웰리에 대한 의견 발표는 마칠게요. 그 다음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존 씨와 범원의 이야기인 마지막 잎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는 범원의 희생 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사람은 태어난 이상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인데 존 씨 같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말아요. 그래서 한 해의 우울증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존 씨를 살릴 수 있는 범원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서 존 씨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범원의 이타적인 행동을 현대인이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희생정신을 좋게 봐야 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 목숨을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타적인 희생은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죠. 다시 말해 저 또한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인데 제 목숨을 대가로 남을 살린다는 일이 누군가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죽는 것만이 희생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범원이 자신은 죽고 존 씨를 살린 것이 잘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잎새를 통해 선행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선행의 가치를 깨달아도 사람들이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글에는 이타적인 삶을 산 범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타적인 삶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이타적인 삶의 시작이자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작품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범원은 평소에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희생을 불사하는 것을 보면 평소에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예로 간디나 마틴 루터 킹이 있어요. 이타주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여 세상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다음으로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발표해 주세요. 이타적인 인생은 큰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지나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게 이타적인 삶이죠. 복지시설이나 청소년 공부방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이타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은 사소하더라도 꾸준하게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적은 금액일지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사람들을 꾸준히 후원한다면 나중에는 큰 금액이 되겠죠. 이타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이타적인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이타적 삶은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부터 마지막 잎새의 범원처럼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남의 목숨을 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죠. 이러한 희생 정신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 예로는 아파트 단지에 불이 났을 때 초인종을 눌러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돌아가신 안치범 씨의 사례가 있어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존중과 배려가 시작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일 정도로 매우 높죠. 그 이유는 따돌림이에요. 따돌림 받는 학생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고 다른 사람들도 역지사지의 태도로 그들을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또한 이타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이타적인 삶에는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타적인 인생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직접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런 경험을 통해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타적인 삶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타적인 삶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는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어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이 봉사를 경험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교육이에요. 만약 이런 이타적인 삶에 대한 실제 경험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죠. 따라서 교육으로 충분한 지식과 개념을 알려주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게끔 해야 해요. 사회 구성원들이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려면 학교에서 이타적인 삶에 대해 가르치고 이것이 어떤 좋은 결과를 주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타적인 삶에 대한 개념만 가르치는 것보다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경험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봉사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저는 이타적인 삶에 대한 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불이 났을 때 초인종을 눌러 아파트 안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상황은 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교육을 통해 이타적인 삶이 자신의 작은 실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해요. 이타적 삶에 대한 교육은 가깝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해요.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자선 냄비에 돈을 넣는 행동도 사례에 의한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은 희생정신에 대한 교훈을 주는 글이었고 이타적인 삶의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범원처럼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공통적이었네요. 다음은 범죄자와 개과천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범죄자들은 주인공처럼 다시는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우리나라는 약 60%라고 해요. 왜 재범률이 높을까요? 그 이유는 개과천선한 그들을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는 우리 사회에 있어요. 사회에 격리되어 있다가 사회에 복귀하지만 적응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준다면 재범률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벤 형사를 보면서 장발장에서 생존을 위해 빵을 훔쳤던 장발장에게 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융통성이 없던 자베르 형사가 생각났어요. 저는 사회가 무조건 전과자는 나쁠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바라봐야 우리 사회에 많은 지미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베르 형사의 법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과자가 교도소를 갔다 왔다고 해도 이들이 무조건 개과천선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지미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려면 벤 형사의 따뜻한 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벤 형사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베르 형사의 엄격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벤처럼 지미 같은 범죄자를 지켜보고 용서하는 태도가 자베르처럼 전과자의 개심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해요. 범죄자랑 가면 뒤에 숨겨진 사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그들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범죄를 시작하면 개심은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범죄자로서 굳은 의지와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므로 이런 것을 하고 싶다는 범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죠. 개과천선하는 범죄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물이 필요한가요? 자베르요! 범죄자들 중에는 개과천선하는 이들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따라서 범죄자들을 대할 때는 자베르 형사의 태도와 벤 형사의 태도를 둘 다 갖추어야 할 것 같네요. 다음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20년 후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의 주제인 사적 우정과 공적 정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형사이기 이전에 친구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먼저 시도하여 자신의 친구와 그만 범죄를 저지르고 개과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물론 공적 의무도 중요하지만 경찰의 궁극적인 의무는 무조건 체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율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사적 우정보다 공적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회인으로서 사적 문제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공적 의무를 더 중요시해야 해요. 만약 지미가 밥을 체포하지 않았더라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물론 사적 우정도 중요하지만 공적 의무를 지키는 선에서 사적 우정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죠. 지금까지 사적 우정과 공적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다른 토론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친구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미경과 같이 친구의 우정을 중요하게 여겨 범죄자인 친구를 다짜고짜 체포하지 않는 그런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민 같은 경찰이었다고 할 때 친구를 잡아야 하는 사건이 온다면 전 내적 갈등이 올 것 같아요. 우정이란 것이 사회 전체의 정의보다도 더 약한 의미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적 감정이 아예 무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책에서도 지미가 친구와의 우정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행동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자기가 직접 친구를 잡지 못하고 다른 경찰이 자기 친구를 체포하도록 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정 또한 중요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우정보다는 공적 정의를 선택한 지미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지미는 밥의 친구이기 전에 자신의 본부는 경찰이었어요. 친구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고 법과 질서를 무시한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이것은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되므로 공적 정의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해요. 20년 후에서는 공적 정의와 사적 우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여준 작품이에요. 공적 정의와 사적 우정을 둘 다 지키며 친구와의 관계도 유지하는 지미의 행동은 대체로 옳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에서의 진정한 사랑과 선물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선물 2개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크리스마스 선물의 실용성을 따지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둘에겐 더 소중했을 거예요. 델라와 짐이 주고받은 선물들이 결국 서로에게 실용성이 없는 선물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그 둘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상징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는 선물이에요. 이 작품의 주인공들처럼 사랑이 담긴 선물을 받는 사람을 감동시키죠.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선물이 선물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선물을 사는데 들어간 돈이라는 의미로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런 현실에서 선물은 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물이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인공 델라와 짐의 선물을 통해 진정한 선물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선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가의 선물이나 돈을 주고받는 것은 부당해요. 그리고 이런 돈이나 고가의 선물 대신에 차라리 선물을 받는 사람이 꼭 필요하거나 좋아하는 것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게 현실이에요. 받는 사람은 고맙게 느끼겠지만 오히려 주는 사람은 무엇을 줘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고 부담감을 느낄 수 있죠. 결국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만한 정성스러운 작은 선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선물은 사회생활에 있어 필수가 되었고 비싼 선물일수록 더 정성이 있다고 여기죠. 하지만 저는 꼭 비싼 선물이 정성을 더 담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글에서 나왔듯이 정성이 담겨있는 선물,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든 생일선물 같은 것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속 주인공 짐과 델라는 선물은 필요 없어졌지만 기분만은 좋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물질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가격이 아닌 마음과 진정성으로 선물의 가치를 매기는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찌우타임! 오웬리 단편선을 읽으면서 트위스트 엔딩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 지금까지 책 굴리는 사피엔스 현채, 정민, 지후, 지연, 지은 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